쇼츠가 당신의 뇌를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제 점심에 뭐 드셨나요? 그제 점심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렴풋이라도 기억이 날 겁니다. 다행이죠. 그럼 이번에 좀 다른 질문 드릴게요. 오늘 쇼츠는 몇 개 보셨나요?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뭘 봤는지도 몇 개나 봤는지도 밥은 기억나는데 영상은 기억이 안 난다. 이게 단순히 관심 차이가 아닙니다.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 실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요즘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들 짧은 영상, 쇼츠를 많이 보시죠? 유튜브를 켜면 자동으로 뜨고 틱톡 같은 앱에서는 광고 하나 보고 오면 포인트도 쌓이고요. 안 보려야 안 볼 수 없는 구조예요. 재미도 있고 용돈벌이도 되고 시간도 가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가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짧은 영상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이 멈추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재밌어서 계속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뇌가 멈추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구조거든요. 실제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가 2024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말이 있는데요. 바로 브레인롯, 직역하면 뇌 썩음입니다. 저품질의 짧은 콘텐츠를 과도하게 소비할 때 뇌에 생기는 변화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제는 전 세계가 공식적으로 주목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젊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년의 뇌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뇌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짧은 영상을 볼 때마다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도파민은 쉽게 말해서 기분 좋아지는 호르몬이에요. 맛있는 걸 먹을 때, 칭찬받을 때 나오는 그 느낌이 바로 도파민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짧은 영상은 그 도파민을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뽑아낸다는 거예요. 손가락 한 번 까딱하면 새로운 영상이 뜨고 또 웃기고 또 신기하고 뇌 입장에서는 쉴 틈이 없는 거죠. 이렇게 도파민이 계속 과하게 분비되면 뇌는 점점 이 자극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매일 같은 음식만 먹으면 나중엔 그 맛을 잘 못 느끼는 것처럼요. 그래서 같은 자극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됩니다. 영상 하나가 조금만 길어도 지루하고 일상적인 대화나 책 읽기가 갑자기 너무 따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워싱턴 대학교 데이비드 레비 교수가 말한 팝콘 브레인 현상입니다. 팝콘이 열에 의해 터지듯이 강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하고 일상에는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3년 보스턴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을 했는데요. 하루에 2시간 이상 쇼츠를 본 사람들의 집중력이 평균 47%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예요. 집중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바로 전전두엽인데 짧고 자극적인 영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이 전전두엽이 실제로 약해집니다. 전전두엽은 집중력뿐만 아니라 판단력, 감정조절, 계획하는 능력까지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뇌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기억을 저장하는 측두엽의 부피가 줄어들고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의 회백질량도 감소합니다. 회백질은 쉽게 말해서 뇌세포가 모여있는 곳인데 이게 줄어든다는 건 뇌 기능 자체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런 변화를 되돌리는데 평균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특히 중년들의 뇌는 이미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신경세포가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쇼츠 자극까지 더해지면 뇌 노화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단순히 건망증이 심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경도인지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경도인지장애는 치매 바로 전 단계로 이 상태가 되면 매년 10에서 15%가 치매로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뇌는 근육과 비슷해요. 제대로 쓰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실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쇼폼 영상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의 뇌를 직접 분석했는데요. 집중력 결핍, 기억력 감퇴와 연관된 뇌신경계가 활성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자극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뇌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실제로 그걸 증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국내 과학동아에서 진행한 실험인데요. 4주 동안 쇼폼 콘텐츠 소비를 줄인 사람들의 뇌파를 측정했더니 델타파부터 감마파까지 모든 뇌파 내역의 신경 활성도가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작 4주 만에 뇌가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지 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에게 매일 고작 3줄짜리 짧은 일기를 쓰게 했더니 3개월 만에 인지 기능이 월등히 나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별한 약도 비싼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매일 짧게 일기를 쓴 것 뿐이죠.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뇌를 정밀 촬영한 연구에 따르면 일부 70대 어르신의 뇌가 20, 30대의 뇌와 상당 부분 닮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뇌를 꾸준히 쓰신 사람들이었어요. 반대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자극적인 콘텐츠만 소비한 고령층은 치매 위험이 최대 50%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차이는 단 하나예요. 뇌를 얼마나 제대로 쓰느냐, 아니면 그냥 자극에 맡겨두느냐. 뇌과학자들은 이걸 인지 예비력이라고 부릅니다. 독서, 글쓰기, 새로운 것 배우기처럼 뇌를 능동적으로 쓰는 활동들이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어내고, 이게 쌓일수록 나이가 들어도 뇌가 훨씬 오래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개념이에요. 인지 예비력이 높은 사람은 같은 나이라도 치매 증상이 훨씬 늦게 나타납니다.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안 들어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매일 저녁 3줄 일기를 쓰는 겁니다. 3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아침 먹었다, 산책했다 이렇게 쓰시면 뇌에 자극이 별로 없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걸 아이디어 밀도가 낮은 글이라고 해요. 반면에 이렇게 써보시는 겁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먹는데 어릴 때 어머니랑 함께 먹던 아침이 생각났다. 어머니의 젊은 얼굴이 떠올라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같은 아침 식사인데 전혀 다르죠? 이게 아이디어 밀도가 높은 글입니다. 냄새, 온도, 감정, 기억까지 끄집어내는 글을 쓸 때 뇌는 훨씬 넓은 범위에서 동시에 활성화가 됩니다. 기억을 꺼내는 부위, 감각을 처리하는 부위, 언어를 다듬는 부위가 한꺼번에 움직이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짧게 메모하는 것과는 뇌 자극의 깊이 자체가 다릅니다. 실제로 치매 연구에서 아이디어 밀도가 높은 글을 꾸준히 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결과도 있어요. 딱 3분이면 됩니다. 자기 전에 노트 한 권, 볼펜 하나면 충분해요. 자, 두 번째는 핸드폰 없이 하루 20분 걷기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60세에서 80세 어르신들을 10년간 추적 연구했는데요. 일주일에 18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뇌혈관 상태가 훨씬 젊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뇌혈관 나이는 20에서 30대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뇌혈관이 건강하다는 건 뇌에 산소와 영양이 잘 공급된다는 뜻입니다. 뇌세포가 살아있으려면 혈관이 먼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걸으실 때 핸드폰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걸으면서 유튜브를 보고 쇼츠도 보고 카카오톡 확인하시거든요. 몸은 걷고 있는데 뇌는 여전히 자극을 받아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동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뇌 회복 효과는 절반도 안 나와요. 핸드폰 없이 걸을 때 뇌는 비로소 쉬면서 스스로 정리를 시작합니다. 멍하니 하늘 보고 바람을 느끼고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는 그 시간이 사실 뇌한테는 최고의 휴식이에요. 뇌과학에서는 이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뇌가 겉으로는 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억을 정리하고 창의력을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달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걸으시면서 그냥 주변을 느껴보세요. 그 20분이 어떤 영양제보다 뇌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손을 쓰는 취미 하나입니다. 화투, 바둑, 뜨개질, 종이접기, 텃밭 가꾸기, 뭐든 괜찮습니다. 혹시 요즘 손을 정교하게 쓰는 일이 얼마나 되시나요? 사실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우리의 손은 화면을 스크롤하는 것 말고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예전엔 밥도 하고 뭔가 만들고 흙도 만지고 했는데 말이죠. 뇌 자극이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뇌과학에서는 손을 제2의 뇌라고 부를 만큼 손의 정교한 움직임은 뇌의 넓은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에서 새로운 신경망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쌓일수록 치매를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처음 보는 뜨개질 패턴을 따라해보거나 한 번도 안 해본 종이접기에 도전해보는 거, 잘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잘 못하고 낯설수록 뇌는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쇼츠는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는 자극입니다. 뇌 입장에서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반면 이 3가지는 뇌가 직접 일하게 만드는 자극입니다.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뇌 나이를 결정짓습니다.
그렇다고 짧은 영상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루에 조금 보시는 건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게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할 때입니다. 뇌가 능동적으로 움직일 시간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70대인데도 20, 30대 뇌를 가진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뇌를 직접 쓰는 습관이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저녁에 딱 하나만 해보세요. 노트 한 권 꺼내서 오늘 하루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세 줄로 써보는 겁니다. 그게 안 되시면 이 댓글로 오늘 하루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세 줄로 써보세요. 냄새든 감정이든 떠오르는 얼굴이든 생각나는 대로 써보시면 됩니다. 그 세 줄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뇌를 깨우는 첫 번째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저장해 두세요. 즐겨찾기에 추가해 두시고 시간 날 때마다 다시 꺼내 보시는 겁니다. 오늘 한 번 보고 끝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보시면서 나 요즘 잘하고 있나? 스스로 점검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건강한 습관은 한 번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보고 자꾸 떠올려야 몸에 붙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내담자들이 정말 착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깜짝나서 오시는 분이 훨씬 더 많아요. 이제 그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나타나는 증상이 아예 말을 못 하거나 아니면 너무 참아서 어느 날 제어가 안 된 상태로 막 이렇게 되시는 분이 많아요. 적당한 그게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차라리 화를 좀 내보시는 게 낫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많이 하는 게 임진왜란이 터졌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군대 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외교로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스미마생 막 이러면서 오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말을 듣겠냐고요. 그냥 막 민간인 가서 살해하고 있겠죠. 그럼 그때 가가지고 제가 좀 더 유하게 말해볼까?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때 이순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화를 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유하게 얘기하는 게 더 맞을 때도 있고, 왜냐하면 사회생활 하다가 분노가 너무 폭발하다시 나가면 그 얘기의 주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얘기해서 화를 냈다는 것 때문에 나한테 역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제의 핀트가 벗어나가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못 얻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화를 내야 될 때가 맞긴 하고, 젊은 분이면 저는 시나리오 써보라고 해요. 시나리오? 예. 어떤 식으로 써보나요? 자기가 쓰는 거예요. 르르르르르. 그리고 저는 한소영이라고 하고요. 상담 심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마음이 아픈 분들이 심리 상담을 받는 그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박사님을 찾은 이유도 제 마음이 아파서 네. 찾아왔습니다. 별로 안 아프게 생기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사실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힘드시는 건가요? 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 뭐 좀 당한 일들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왜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당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뭔가요? 어떤 일 당하셨어요? 뭐 제가 좀 믿었다고 생각한 사람이랑 같이 뭐 일을 했는데 뭐 어느 순간 갑자기 뒤통수 맞았다든지 뭐 그렇게 또 그런 것들이 올해 지금 벌써 2번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자꾸 난 이렇게 당하고 사는지 그게 좀 많이 궁금해요. 그 일이 이번에 2번 이제 연달아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만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인생을 통틀어서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이게 인생 통틀어서 계속 반복되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어느 쪽이세요? 저는 좀 살면서 약간 그런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제가 믿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나를 약간 등쳐먹으려고 했었던 게 좀 느껴져서 그래서 자꾸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나는 왜 그런 사람들을 믿었을까에 대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믿으셨어요? 서로 잘 되기 위해서 좀 힘을 써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좀 믿었었고 내가 좀 같이 얘기를 해도 안전한 사람 무슨 말을 해도 좀 안전한 사람이라고 느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안전하다는 건 이런 건가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판단 분별이나 비난 없이 내 입장을 잘 이해하고 듣고 뭐 편하게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네.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네, 뒤통수가 맞은 게 어떤 상태예요? 갑자기 이제 저랑 이제 그만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돈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나누는 것도 당신은 기여한 게 없으니까 당신한테 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존중받지 못했다는 그 신호가 어떤 신호였나요? 예를 들면은 뭐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친구를 데려와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원래 일하는 곳인데? 네, 원래 일하는 곳인데
그랬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아,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두 분의 관계가 되게 다른 거네요. 그 나랑 관계했던 그분은 우리를 수직 관계를 보고 있는 거고 내가 더 권력이 있고 내가 더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너는 안 된다. 너는 그런 지위가 아니다 이런 거고 PD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는 너랑 나랑은 당신이랑 나랑은 동등한 사이인데 이렇게 입장차가 되게 많이 달랐네요. 근데 사실은 전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말했던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분한테 고용되신 거예요? 고용된 건 아니에요. 아, 고용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프리랜서나 뭐 같은 공동 동업을 하자고 제안을 받았어요. 아, 그쪽에서 동업하자고? 네, 아, 네. 제안을 받았는데 네, 네. 뭐 아니다 싶은 거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했었죠. 네. 많이 하셨어요? 네, 많이 했었죠. 많이 했더니 이제 어느 순간 제가 휴가 갔다 온 사이에 그렇게 당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는데 너는 안 돼라는 그 말에서 개진각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분은 이걸 수직 관계로 보고 있고 난 너한테 오더를 할 수 있는 거 같고 있는 그런 관계고 그러면 이제 관계가 어떤 게 더 현실적으로 맞는지 이 관계에서 내가 보는 거랑 이분이 보는 거에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를 바꿔서 뭔가 서로 맞춰서 갈 수 있는지 사실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쫓겨나신 거네요. 저쪽에서 이렇게 찬 거네요. 네. 돈도 하나도 이제 가져가지 못하고 못 받고. 네, 못 받고보단 안 준다고 했는데 네. 그럼 알았다고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편하거나 속상하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엄청 속상하긴 한데 기여한 게 없다. 네, 기여한 게 없어서 너한테 주지 않겠다. 그게 엄청 그게 속상한 영역이긴 한데 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더 집중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빨리 제가 할 거를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졌을 때 그 분노가 차올라서 그거를 약간 조금 덜 참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좀 쌓여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뒤통수 치거나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내가 덜 참아서. 내가 더 참아. 아, 내가 덜 참아서. 그러니까 내가 더 참았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렇죠. 이 상황이면 어디를 더 참았어야 돼요? 이 상황이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나는 동업이라고 생각해서 나도 뭐 어떻게 했는데 저쪽에서는 나는 할 수 있는데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완전히 이분은 사장과 저쪽 아래 있는 부하 직원의 마인드고 나는 동업이라고 생각하고 온 거잖아요. 여기 상황이면 어떻게 참았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같이 어떤 거를 정하고 회의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아니다 싶었을 때 제가 막 싸붙이기보다는 좀 유하게 더 내 의견을 더 주장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칼같이 나누긴 힘들어요. 어떨 때는 언성 높여서 싸워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유하게 해서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경우에 따라 되게 달라서 어떨 때는 싸워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담자들이 정말 착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못해가지고 화병나서 오시는 분이 훨씬 더 많아요. 이제 그분들이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 아예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참아서 어느 날 제어가 안 된 상태로 막 이렇게 되시는 분이 많아요. 적당한 그게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차라리 화를 좀 내보시는 게 낫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많이 하던 게 임진왜란이 터졌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군대 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외교로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스미마생 막 이러면서 오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말을 듣겠냐고요. 그냥 막 민간인 가서 살해하고 있겠죠. 그럼 그때 가가지고 제가 좀 더 유하게 말해볼까.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때 이순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화를 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유하게 얘기하는 게 더 맞을 때도 있고 왜냐하면 사회생활 하다가 분노가 너무 폭발하다시 나가면 그 얘기의 주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얘기해서 화를 냈다는 것 때문에 나한테 역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제의 핀트가 벗어나가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못 얻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화를 내야 될 때가 맞긴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때는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관계가 동업자냐 사장이냐.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장과 사장인데 헤더는 한 명이다. 저랑 같이 동업 시작할 때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월급 안 주는 직원을 그냥 고용하게 되는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네, 월급 사실 제가 지금 월급도 거의 뭐 2번 받았거든요. 동동 사장은 맞는데 헤더는 하나다. 이 얘기가 물론 이제 제가 저쪽 얘기를 안 들었으니까 알 수는 없는데 본인한테 유리한 거대로 편집하시는 느낌이. 그 말이 결정에 대한 그 더 높은 수익의 권한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일은 똑같이 해야 되고 약간 말이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일도 제가 더 많이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요 상황만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내가 이때 이렇게 안 했으면 나한테 다르게 좋게 돌아갔을 건데 내가 피해를 봤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때 화 안 내고 그냥 그렇게 수그리셨으면 나한테 상황이 득되게 돌아가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입장에서는 오히려 빨리 나오길 잘했다는 네, 입장이긴 저도 같은 해요. 입장입니다. 예. 그냥 뭐 다르게 얘기하면 너무 좋은 남자를 사귀었는데 조금 쎄하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아서 만났는데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결혼 약속했는데 바람 핀 거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괴로운데 결혼해서 그걸 알았다고 생각하면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저는. 아, 그냥 어떤 사람인지 빨리 알았다. 예, 예. 이게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분노라는 감정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정말 어떻게 인간이 가진 모든 감정은 기능이 있어요. 그 이제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fight or flight 반응이라고 있는데 이제 원시 시대 때는 호랑이를 만났다. 뭐 이런 게 되게 위협적인 상황이잖아요. 호랑이를 만나면 내가 호랑이랑 싸워서 이길 것 같으면 뭔가 으아 해가지고 힘을 내서 싸워야 돼요. 근데 호랑이를 만났는데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면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서 싸우는 감정이 굳이 따진다면 감정으로 따지면 분노를 쓸 수 있는 거고 도망가기 전에 반응이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거죠. 공포.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인간 생존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모든 감정은 다 도움이 되는 감정인데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예, 예. 정당하게 분노를 이렇게 낼 수 있는 방법을 그런 거 연습하는 방법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많이 자기랑 일단 자기 내면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고요. 저는 오히려 정당하게 화를 못 내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한번 화를 내면 평생 참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폭주할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거예요. 어린애가 처음에 걸음을 걸을 때 한 걸음 한 다음에 그냥 무조건 넘어져요. 근데 그걸 부모가 보면 넘어진 거에 초점을 맞추나 걸은 거에 초점을 맞추나 한 걸음 건 거 가지고 부모님들이 막 열광하거든요. 아, 너무 잘했다고. 평소에 화를 못 내고 사셨으면 사실 자기가 잘 이렇게 세련되게 못했더라도 한 번 낸 거에 대해서 되게 칭찬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를 많이 하죠. 젊은 분이면 저는 시나리오 써보라고 해요. 시나리오? 예. 어떤 식으로 써보나요? 자기가 쓰는 거예요. 르르르르르.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상상 속의 상담자. 드드드드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주고받다 보면 자기가 객관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시면 자기 상황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쓰라고 하거든요. 뭐 제가 쓰면 나는 오늘 누가 나한테 뭐 어떻다고 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나빴고 근데 내가 이게 기분이 나쁜 게 맞나? 뭐 제대로 화를 내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말을 막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걸 쓴 다음에 거기서 나라고 쓴 거를 자기 좋아하는 소설 주인공 이름을 바꾸라고 해요. 영희가. 그러면 이제 그게 딱 객관적으로 보이거든요. 그 상황이. 그러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 감정이 정말 내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한 상황인지가 제 3자 입장에서 보여요. 이런 방법도 좀 해보라고 그러고 혼자 하시는 거면.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진짜 PD님이 교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에요. 저쪽은 나를 공동사장으로 앉혔는데 일은 더 내가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형편이 앉아서 많이 못 받기도 했지만 뭐 이런 뭐 결정권 같은 건 다 자기가 있고 헤더는 나다 막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그렇게 일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고 내 자식이에요. 그러면 내 자식이 거기다 화를 내고 막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면 자식이 좀 너무 과한 거로 보시겠어요? 그러면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정당하게 화를 내는 법 중에 하나는 이 상황에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당하게 화내는 거를 연습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이면 그게 당신 자식이면 그때 화 안 내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자녀에 대해서 내가 응원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자녀 없으면 기르는 강아지 있으시면 강아지 얘기를 하기도 하고 친구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정당하지 않냐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돌려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화가 많이 났었다. 근데 너무 화가 나서 표출하는 방법으로 막 가시는 분, 아무 때나 막 표출하는 방법을 가시는 분, 너무 눌러서 자기가 병으로 가시는 분. 근데 어쨌든 화가 많이 났다는 거는 두 경향이 비슷하죠. 두 성향 다. 예. 근데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댓글로 답을 달아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담 상황이 안 와가지고 상담 상황이면 제가 하는 말이 있거든요.
와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 상담 상황이면 목욕탕에 가시면 때 빌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옷을 벗을까 말까 벗을까 말까 하면 때는 결국 태신사가 못 밀어줘요. 옷을 벗어서 봐야 이렇게 밀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펼쳐놓으시라고. 상담실이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튜브 환경이면 뭘 했다가 막 댓글 폭탄 받고 막 이래서 쉽지는 않겠네. 때를 미시려면 용기를 조금 내셔서 아니 뭐 했다가 댓글 폭탄 나오면 지우면 되잖아요. 빨리 지우면 되고 그러니까 뭔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본인도 조언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한번 용기 내셔서 글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강사분인데 그분은 뭐 굉장히 성공하신 그 분야에 성공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강의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강의를 할 때 애냐 노래를 틀어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거 여러분들 위해서 튼 거 아니에요. 딱 이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면서 이 강의를 잘 운영할 수 있다는 힘이 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트는 거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예, 되게 멋지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잘 관찰해 보면 자기가 자기를 되게 사랑을 많이 해요. 자기한테 되게 잘해요. 이기적인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자기한테 되게 잘하고 자기를 관리를 잘하고 이러니까 곳간에 막 쌀이 쌓여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구 봤는데 돈 주고 이런 거는 별로 하나도 안 힘들잖아요. 내 곳간에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 봐도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한정적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막 사람 하나하나를 다 사랑하고 이러는 게 저는 좀 어렵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소영이라고 합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좀 궁금해요. PD님이 생각하시는 크게 성공한 사람의 기준이 어떤 걸까요? 연애 막 몇십억, 몇백억 이거 버시는 크게 사업을 성공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되게 가벼워요. 사는 게. 긍정적인 감정에 주로 많이 이렇게 쓰시고,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위아래로 막 기분이 나빠졌다가 이렇게 위아래로 폭주하는 것도 별로 없고, 반도체 관련된 업체 CEO신 분이었는데, 그분하고 이제 무슨 글쓰기 방 같은 걸 운영했는데, 아무도 글 쓰는 거를 하지 않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격려가 필요한데, 그분이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그 무드를 확 바꾸더라고요. 우리 잘할 수 있고 너무 힘들면 이렇게만 하면 되고 하면서 사람들이 격려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 봐서 그 모임 분위기가 확 변했거든요. 갑자기 굉장히 인상이 깊은 게 있었고 사랑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사랑이 많다고? 네네. 아주 그것도 인상 깊은 말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사실 그분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이런 거에 비하면 그냥 보통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 개념도 없고 같이 글쓰기 모임에서 만났던 분 지금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잘해주시고 그래서 보통 내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이런 정도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이면 뭐 이렇게 약간 꼰대처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럴 것도 같은데 제 얘기도 경청을 하시고 이렇게 저를 격려하시고 저를 굉장히 존중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아니 이렇게 막 이런 큰 사업 하시고 이런 분인데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랬더니 이렇게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우연찮게 사소하게 지나쳤던 그런 인연이 자기한테 크게 되게 돌아온 적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경험상. 이게 사람 하나하나의 인연이 굉장히 소중하구나 이런 거를 몸으로 알았다. 그래서 사람 한 명을 만날 때 이 사람의 관계가 나한테 어떻게 돌아올지 모른다는 소중한 인연이다. 이걸 가지고 계속 산다. 이 얘기를 했던 게 아주 인상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예. 제가 생각했던 어떤 돈 많은 사람하고의 개념하고 되게 다른 거죠. 제가 생각하는 뭐 돈 많은 그런 분들은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막 이렇게 하셨던 막 냉철하고 막 이렇게 판단하고 막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분도 있겠죠. 제가 만나본 사람이 뭐 다가 아니니까. 근데 그냥 스치고 지나갔는데 이분과의 좋은 인연 때문에 사업적으로 득을 본 적도 있고 그래서 득 볼 수도 있으니까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었는데 이게 나한테 어떻게 돌아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사람 하나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한정적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막 사람 하나하나를 다 사랑하고 이러는 게 저는 좀 어렵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근데 그분이 애쓰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까 뭐 운영을 할 때 이렇게 되게 가볍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이거를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분들을
잘 관찰해보면 자기가 자기를 되게 사랑을 많이 해요. 자기한테 되게 잘해요. 이기적인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자기한테 되게 잘하고 자기를 관리를 잘하고 이러니까 곳간에 막 쌀이 쌓여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구 봤는데 돈 주고 이런 거는 별로 하나도 안 힘들잖아요. 내 곳간에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 봐도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애를 써야 되는 거고 곳간에 돈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평소에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자기한테 되게 잘해요. 그래서 여유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또 궁금하긴 해요. 그게 멘탈 관리 쪽이라고 볼 수 있는 굳이 거. 멘탈 따지면 멘탈 관리 쪽인데 뭐 예를 들면 자기 공감이 좀 잘 안 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어디 가서 식당에서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불친절하게 하고 그러면 기분이 확 나빠 이러면서도 뭐 막 많이 가면 뭐 내가 옷을 후지게 입고 와서 저렇게 사람이 기분 나빠하나? 내가 옷을 잘 입고 가야 되나? 이렇게 뭔가 끈끈한 감정이 더 붙어요, 이렇게. 지금 그 상황 하나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부차적으로 붙는 감정이 별로 없죠. 식당 기분 나쁘네. 별로네. 안 가야지. 이렇게 되게 가볍게 툭 치고 넘어간다던가, 기분 나쁘면 나쁜 거고, 내 입장에서 내가 이게 기분 나쁘지. 근데 다른 사람도 여기 데려오면 기분 나쁘겠네? 그럼 얘는 데려오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공감을 잘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예, 자기 공감을 잘한다? 그러면 지금 박사님이 주로 하고 계시는 게 그런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를 주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모든 정신건강 관련된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어떤 방식이든 자기 공감이 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건데 그런 걸 도와주는 게 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좀 자기 상태를 좀 돌아보고 자기를 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실천 방법이 하나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글을 쓰는 거가 가능하신 분이면 글을 많이 쓰는 것도 되게 추천을 많이 하고요. 줄리아 카메론이라는 작가가 쓴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분이 알코올 중독이었다가 알코올 중독에 벗어나게 된 그런 방법을 책으로 아예 낸 게 있는데 아침에 멍한 상태에서 막 이렇게 글을 쓰게 해요. 아침에 왜 멍한 상태에서 글을 써야 되냐면 사람들이 속으로 자기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기분이 나빠. 근데 이게 기분 나쁘다는 게 이 상황에 말이 되나? 나 기분 안 나빠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막 돌아가거든요. 멍해지면 그게 없어져요. 그 상태에서 막 쏟아내게 하죠. 뭐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글 쓴 거를 보면 다시 읽는 입장에서 보면 제3자로 약간 떨어져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마치 이게 심리 상담자한테 자기 얘기를 막 하고 심리 상담자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돼요, 그게. 근데 그걸로 안 되시는 분들이 전문가를 찾아가게 되고 근데 진짜 그게 정말 답이 없어요. 자기 사랑이 안 되는데 자기 사랑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인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내가 자기 사랑이 안 되는구나 라고 알면 일단 거기서부터 너무 좋은 시작이에요. 자기 사랑이 안 되는지 잘 되는지 알 수 있는 법 이런 거를 먼저 시작을 해야겠네. 네, 그거 사인 중에 하나가 기분이 갑자기 굉장히 나빠진다던가 뭐 이런 게 보통 사인이죠. 보세요. 예를 들면은 우울증 하면 사람들이 우울한 사람 보면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제대로 화도 못 내고 무기력하고 뭐 이런 것만 상상하잖아요. 문제는 똑같아요. 분노예요, 그들은. 근데 분노의 화살이 자기한테 간 거예요, 그냥.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우울한 사람들 아이디어가 주로 하는 생각이 나는 병신이야. 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 이 말을 제가 너로 해가지고 피디님한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무능하고 엄청난 공격이거든요. 그걸 자기한테 하는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예요. 그러면 확 우울해지죠. 자기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오신 분 중에 사기에 휘말려가지고 돈도 막 엄청 날린 분이 있는데 사기당한 것도 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속으로 내가 왜 이런 사기를 당했지? 나 바본가? 그래서 자기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엄청 우울해지죠. 사기당한 것도 화나 죽겠는데. 이런 게 자기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자기 친구가 그렇게 사기당했다고 생각하면 너 당한 것도 속상한데 너한테까지 그러지 마라. 얼마나 속상하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기를 막 비난하고 있으면 대부분 그게 무의식의 밑에 깔려가지고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드러나는 거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 너무 기분이 우울하다. 하고 싶지도 않고 이 세상 떠나고 싶은데 뭐 이런 식으로 막 가죠. 예, 이런 게 이제 자기 사랑이 안 되는 사인이죠. 와, 그럼 그 사인이 있으면은 바로 글을 쓰거나 그런 거를 좀 한번 해줘야겠네요. 그렇게까지 되면 너무 좋은데 대부분 이제 지금 방금 제가 굉장히 큰 일을 겪은 분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까지 잘 안 가요. 너무 순식간에 확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일종의 사기를 당했다는 건 트라우마 상황인데 사람들이 트라우마라는 말을 하면 뭐 이렇게 누가 앞에서 사람이 죽었네, 뭐 배에 빠졌다가 구출됐네 이런 얘기만 하는데 트라우마를 더 광범위하게 정의를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처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이분도 트라우마 상황이죠. 근데 트라우마 상황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그 트라우마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 탁 뭔가 자극되는 게 있으면 몸이 0.0001초 만에 몸이 그 상태가 탁 돼요. 그럼 몸과 비슷한 감정을 딱 느껴요. 그 월남전 참전 용서랑 똑같아요. 월남전 참전했는데 거기서 동료들 죽고 이런 거 많이 봤단 말이에요. 막 피투성이 되고 막 시체 막 널려있고 이런 거 많이 봐서 너무 끔찍한데 돌아왔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헬리콥터 지나가요. 타타타타. 그러면 0.0001초 만에 몸이 나의 전우들이 다 죽은 상황으로 탁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땐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것까지 안 돼요. 그럴 땐 그냥 전문가 도움 받아야 돼요. 제가 듣기로는 박사님 같은 경우는 에너지 치유 쪽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게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그게 에너지 치유라고 하면 조금 그런데 저는 원래 이제 정신력동 전문으로 이렇게 트레이닝도 그쪽을 받았고 분석도 제가 보통 이제 상담자들이 자기 분석을 많이 받거든요. 그쪽도 많이 받았는데 받고 나서 이제 되게 좋아졌는데 나중에 안 게 몸 반응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몸에는 피도 돌아가고 뭐 호르몬 무슨 뭐 림프선 통해서 뭔가 호르몬이나 체액도 돌아가지만 한의학 쪽에서 보면은 몸에 기가 이렇게 순환되는 그런 길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잘 순환되게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기법을 쓰는 거고 대부분 그 상담실에 오셔서 힘든 사람들 보면 감정이 처리가 안 돼서 몸에 긴장이 많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게 몸을 이완하는 테크닉 같은 걸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몸의 반응, 감각을 좀 바꾸는 테크닉이라던가 치료인데 몸의 감각을 이용해서 하는 치료 이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에너지 치료는 맞는데 필드 테라피? 뭐 이렇게 몸을 상당히 많이 이완시킬 수 있는 테크닉을 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몸에 약간 부정적인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몸을 갑자기 긴장시키고 경직시키고 그런 건데 이 경직시킨 에너지를 이완시켜가지고 편안하게 만든다. 제가 이 얘기 딱 듣자마자 생각난 거는 명상이 좀 생각이 나긴 하는데요. 명상이랑 약간 그 비슷한 부류라고.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이완이 돼야 그 다음 정신이 더 맑아진다던가 마음이 더 편해진다던가 이게 가능하니까 명상도 제가 배우는 명상은 몸에 이완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우리가 몸에 보이는 이렇게 육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겉에 보이는 몸 외에도 바깥에 에너지 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건드리는 거죠. 지금 PD님이 왼손, 이게 오른손이죠. 오른손은 여기를 쥐고 계시고 왼손은 종이를 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손 말고 오른쪽 발을 한번 의식을 둬보세요. 오른쪽 발. 가만히 한번 계속 오른쪽 발만 신경 써보세요. 의식을 안 할 때는 오른쪽 발에 별 감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의식을 하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겉에가 따끔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느낌이 들기도 하고 몸에 의식을 뒀을 때 편하게, 물론 이렇게 긴장하면서 의식 두는 거 말고요. 편하게 의식 뒀을 때 거기서 혈액순환이 막 올라가거든요. 순환이 된다는 게 이완이에요, 사실은. 편한 상태에서 의식을 두면 거기엔 혈액순환이 막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신체에 올바르게 감각을 둘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다던가 이 감각을 이용해서 자기 문제를 보게 만든다던가 이런 방식의 세션을 두긴 해서 의식만 둬도 순환이 잘 돼요. 순환이 잘 되면 몸과 마음의 병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명상에서 하는 테크닉에서도 그 이완하는 테크닉이 계속 몸의 신체 각 부분에 의식을 두게 해요. 발, 발목. 그러면 이제 막 나중에는 이걸 하신 다음에 몸에서 막 열이 막 나거든요. 열이 난다는 건 피순환이 엄청 잘 된다는 얘기인데 몸이 이완되지 않으면 순환이 안 되고 적당한 의식을 뒀을 때 다 순환이 잘 되는 거라 이게 이완하고도 많이 관련되죠. 가벼운 테크닉 같은 거죠. 이게. 성공하는 법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멘탈을 케어한다든지 예. 제가 본 분들은 무슨 어디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병원으로 예를 들면 그냥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되게 잘 받는 분들인 거예요. 멘탈도 그렇게 관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명상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규칙적으로 아니면 한 분은 악기를 연주할 때 되게 마음이 행복해진대요. 그래서 내가 즐거운 바이브로 될 수 있는 방법을 되게 여러 개 갖추신 거예요. 내가 산책하는 거를 했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아지면서 일이 성과가 잘 되더라. 그러면 산책을 규칙적으로 한다던가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내가 기분이 되게 좋아지면서 힘이 나는 그런 것들을 리스트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명상하는 게 도움되는 분도 있고 악기 연주가 도움이 되는 분도 있고 뭐 규칙적으로 그냥 멘탈 코칭을 받기도 하고 그런 걸 잘 하시죠. 아파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수단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제가 최근에 어떤 강사분인데 그분은 뭐 굉장히 성공하신 그 분야에 성공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강의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강의를 할 때 애냐 노래를 틀어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거 여러분들 위해서 튼 거 아니에요. 딱 이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면서 이 강의를 잘 운영할 수 있다는 힘이 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트는 거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예, 되게 멋지더라고요. 좀 크게 성공하고 싶다면 자기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려면 내가 행복해지는 수단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 네,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어야 되고 죄책감 느끼시는 분들 많거든요. 거기에. 아,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네네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예를 들면 애 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애를 돌봐야지 내가 좋아하는 노래 이렇게 틀고 앉아있으면 되나. 근데 그거는 아이 돌보는 엄마라고 치면 아이를 방관하고 학대하면서 자기 좋아하는 노래 듣는 거랑 그 얘기는 좀 다른 차원인데, 엄마가 바이브가 좋아지면 애를 정말 잘 보거든요. 그런 거 되게 중요하죠. 자기를 잘 케어할 수 있는 방법 잘하는 거. 그 크게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네. 자기를 사랑하면 남을 사랑을 많이 하게 되고요. 사람들은 누군가한테 갈 때 그 사람한테 얻을 게 있으면 사람이 몰리거든요. 사람들이 뭐 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자기를 되게 존중해주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힘이 나는 사람이랑 자꾸 같이 있고 싶어지잖아요. 결국은 사업이라는 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죠. 네, 물론 이제 돈도 중요하지만, 네. 아예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내가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관계면 관계하지 말라고 하고요, 저는. 얘기를 하다가 뭔가 쎄한 느낌이 들거나 좀 과한 것 같거나 이러면 저는 같이 있고 나면 기운이 쫙 빠져요. 탈탈탈탈탈. 그리고 뭔가 계속 요구를 하는 것 같고, 그 요구를 안 들어주면 내가 굉장히 잘못하는 것 같고, 그런 메시지가 계속 오거든요.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너가 너무 당연하고, 안 해주면 너는 나쁜 사람이고, 나는 이런 걸 받을 게 너무 당연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피해야 될 사람의 특징이라는 게 있을까요? 있죠. 자기애성 성격장애랑 편집성 성격장애는 저는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우니 좀 피해라, 거리를 둬라. 그런 분들 특징을 보면 타인에 대해서 공감이 좀 잘 안 되고, 그런 분들하고 있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을 받냐면, 너는 개미, 나는 신.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고, 사람들 착취를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착취를 하나요? 이러한 거는 너가 해줘야지 너한테 좋은 거고, 너가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니야? 하면서 당연하지 않은 거를 요구를 많이 한다던가,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 같이 협업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양쪽의 책임이 다 있는 건데 다 네 잘못이야,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죠. 자기에 대해서 죄책감이 별로 없고, 죄책감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는 너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건전한 자기 반성? 이런 건 좋은 거잖아요. 자기 잘못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리고 너가 이 정도 해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너는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걸 안 해주면 너는 나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붙여서 이거를 뭐 가스라이팅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래서 사람들 많이 이렇게 착취를 하죠. 예, 감정적인 착취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나르시스트. 들의 특징이죠. 그럼 편집적 성격 장애는 어떤 건가요? 상대방의 의도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지금 예를 들 분은 편집적 인격 장애는 아닌데 이런 적이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었는데 친구들하고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하하하하 막 웃으면서 가고 있는데 저기 앞에 어떤 할머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할 때는 존재 자체를 인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뒤로 확 떨더니 너네 내 다리 보고 웃는 거지? 하면서 화를 엄청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이랬죠. 근데 이제 같이 있던 사람이 다 상담 공부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모두 안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상태구나. 그래서 그냥 아닙니다 하고 갔는데, 전혀 그분하고 상관도 없는데 우리가 웃은 걸 그분을 되게 모멸감을 준다던가 비웃고 있다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편집적 인격장애 있는 분들이 사고가 다 그렇죠.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행위나 이런 게 나를 음해하려고 한다, 나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쪽으로 많이 꽂혀 있죠.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소송입니다. 네.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받기 때문에 나는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고, 나쁜 의도가 있었고 나를 이렇게 괴롭혔다고 이렇게 하는데, 실체를 보면은 사실 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같이 얽히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분들이 말로 해서 교정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더 주는지. 그냥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든데. 구체적 너무 힘들죠. 같이 동료로서 일하기도 너무 힘들고, 말을 할 때 상식선 안에서 무슨 통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나르다 그러면 이것도 너가 해, 이것도 너가 해, 이것도 너가 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할 거고, 나르시스틱한 사람이다 그러면 같이 일하다 보면 이렇게 나를 대하는 게 한 인격체로 대하는 느낌이 안 들고, 자기의 어떤 도구 수단처럼 이용당한다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고, 기분도 이게 불쾌하고, 같이 있다 보면 기운 쫙 빠지죠.
뭔가 알 수 없는데도 기운이 쫙 빠진다던가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일을 하고 있다던가 사람으로 대하는 느낌이 좀 안 들어. 나를. 편집적 인격장애가 있는 분들은 인격장애까지 가면 자기가 내면에 무슨 신념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통찰력이 전혀 없거든요. 무의식에서 막 돌아가는 건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밑에 파보면 자기가 자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통찰이 없어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하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계속 나를 싫어한다고 뭐 의심을 하고 그걸 이제 저 사람 탓을 하는 거죠. 제가 나를 괴롭힐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남 탓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좀 대응하는 방법이 반드시 피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이런 분들. 저는 그냥 무조건 피하라고 하고 싶고요. 피하기 위해서는 정말 잘 알아봐야 되는 거고요. 빨리 알아볼수록 좋은데 빨리 알아보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런 성격이 아니면 설마 사람이 저럴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알아보기가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한번 된통 당한 다음에 많이 알아보게 되긴 하는데 쎄하다 뭐 이런 걸로 나쁜 일 터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험 삼아 좋긴 한데 빨리 알아보는 게 일단 제일 좋고 빨리 알아보고 그 사람과 너무 나쁜 관계도 너무 좋은 관계도 이렇게 맺지 말고 그냥 감정 없이 지내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봐요. 드라이하게 지내는 게 좋고 아예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내가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관계면 관계하지 말라고 하고요 저는. 근데 직장 안에 있거나 동료라던가 뭐 이러면 그게 제 마음대로 선택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이분하고 얘기할 때는 특별히 좋은 마음, 나쁜 마음 그런 거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마치 서비스 센터 직원이 된 것처럼 얘기하세요. 그냥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이렇게 되게 무미건조하게 관계 맺는 걸 추천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 빨리 알아볼 수 있을 만한 그 신호라는 게 존재할까요? 얘기를 하다가 뭔가 쎄한 느낌이 들거나 좀 과한 것 같거나 이러면 저는 이 상황과 관계없는 누군가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도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알아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거나 전문가거나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거나 이러면 처음부터 알아보기가 쉬운데 아닐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빨리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편집성 인격장애면. 계속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화를 내고 있기 때문에 화를 정말 많이 내요. 왜냐하면 다 남이 잘못한 거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이 누가 나를 쳐다보는데 내가 예뻐서 쳐다보나 봐 하면서 공주병으로 가는 사람 있고 편집성이면 제가 나를 야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계속 그렇게 내가 박해받고 있다라는 어떤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거나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죠. 계속 그 얘기가 너무 길면 실제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너무 그렇게 사소한 거 가지고 계속 내가 박해받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면 저 사람 좀 쎄한데 거리를 좀 두는 게 좋겠는데 뭐 이런 판단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인격장애까지 간다 이러면 뭔가 대화가 좀 잘 안 통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세요.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교감이 좀 어렵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단서가 될 수 있고 나르시시스트 같은 경우는 어떤 신호가 있을까요? 같이 있고 나면 기운이 쫙 빠져요. 탈탈탈탈탈. 그리고 뭔가 계속 요구를 하는 것 같고 그 요구를 안 들어주면 내가 굉장히 잘못하는 것 같고 그런 메시지가 계속 오거든요.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너가 너무 당연하고 안 해주면 너는 나쁜 사람이고 나는 이런 걸 받을 게 너무 당연하고 이렇게 너가 이런 걸 도와주면 나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너한테도 되게 좋은 거고 이런 얘기를 되게 잘해요. 근데 뭔가 일을 하고 왔는데 이상하게 나한테는 남는 게 없고 뭔가 저 사람을 위해서만 뭔가 일을 한 것 같고 정신적으로 탈탈 털리는 것 같고 이러면 조금 의심해 보셔야죠. 그 관계 안에 있으면 객관적으로 보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벌써 그걸 알아볼 사람이면 그 관계까지 안 갔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관계를 맺었다는 건 내가 일단 못 알아보고 있는 거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좀 얘기해 보라고 싶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고수는 그 사람을 안타깝게 보는 건데 환자구나 저 사람이 되게 아프구나. 나르시시즘 있는 분이나 편집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 어렸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공감을 못 받고 말도 안 되게 괴롭힘 받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 식으로 가다가 자기를 방어하는 성향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 모든 성격이라는 게 어린 시절에 자기가 겪은 걸 잘 대처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현재는 맞지 않는데 그 성격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성격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어린 시절에 사로잡힌 분들이에요. 참 안 됐다. 마음이 참 안 됐다. 이러면 화가 좀 덜 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나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저한테 일을 엄청 많이 시키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선을 싹 걷어요.
저는 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일을 안 했어요. 막 저를 붙잡으려고 너 이거 안 하면 너 이런 거 손해고 뭐 이렇게 안 될 거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이러고 그만두긴 했어요. 근데 보통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가스라이팅을 엄청 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법도 좀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된통 당하면 벗어나요. 된통 당해서 남는 거 하나 갖고 탈탈 털렸구나 이러면 벗어나죠 보통은. 처음부터 못 알아봤는데 나중에 보고 그랬을 때는 보통 그러면 벗어나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걷는데 저기까지 빨리 이 동료랑 나랑 가는데 저기까지 빨리 가야 되는데 동료가 급해 죽겠는데 동료가 막 못 걸어요. 천천히 걸어요. 그럼 짜증이 나잖아요. 너 나랑 같이 지각할래? 이러는데 이 사람 한쪽 다리에서 피가 철철 흘리고 있는 걸 보면 그때는 화 안 나죠. 그 사람한테. 많이 환자구나. 근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기는 좀 힘든 사람이니까 거리를 둬야 되겠다. 이게 제일 좋긴 하죠. 그래도 화 나요. 같이 있으면. 화가 안 나는 것도 불가능해요. 화 나요. 그래서 거리 두라고 하는 거. 그 남한테 보내는 그 화살이 언젠간 나한테 올 거기 때문에. 누구 막 욕하면서 내가 쟤 가만 안 둬 또 막 이러면서 뭐 친할 때는 문제가 없을 때는 이러는데 나중에는 그 화살이 나한테도 오거든요. 가능성이 거의 그냥 100%예요. 잘 거리를 두시는 게 적당히. 상대방이 나를 착취하고 있는 거. 이 사람이랑 관계하면은 나한테 안 좋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유형도 있잖아요. 뭐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하나요? 일단 그 관계에 만족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그러면 노내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그 상황인데 자기가 뭔가 괴로운 것까진 됐고 뭔가 안 잃은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빠져나오지는 못하겠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전문가랑 상담하시는 게 제일 좋고 뭔가 이렇게 찜찜한 게 있는데 이게 맞는 거냐.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 내가 계속 이 상황인데 뭔가 이렇게 착취당하는 느낌인데 빠져나오지는 못하겠고 그럼 대부분은 그런 거는 오래된 자기 신념하고 관련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생각나는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아서 엄마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걸로 엄마한테 사랑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힘들 때 엄마 도와주고 엄마 힘든 얘기 들어주고 조금 커서는 아버님이 돈을 좀 안 갖다 주니까 돈을 빨리 벌어가지고 엄마를 대주고 이런 걸로 칭찬받으면서 엄마한테 엄청나게 사랑받으면서 컸거든요. 그러면 누가 막 뭔가 요구하고 이런 걸 들어주고 이러는 게 자기가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힘들면서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신념이 밑에서 막 무식에 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신념이 있는 걸 본인이 알아야 되거든요. 아닌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나 사랑받고 잘 살 수 있는데 이걸 알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게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러지 이런 경우가 많죠. 뭐 그 상황에서 모르면서 나름 괴로워는 하지만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이러면 뭐 그렇게 가시는 거겠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랑하는 거를 배울 수 있게끔. 그럼요. 그냥 그게 거의 다예요. 오시는 분은 결국은 자기 사랑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어떤 이유든. 그게 뭐 우울증의 방식으로 자기 사랑을 안 되는 것도 증상이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자기 사랑을 건강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안 와도 돼요. 오시지도 않고. 결국 파고파고 얘기하다 보면 남욕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오시자마자. 자기 사랑 안 돼요. 밑에서 보면. 자기를 잘 사랑하면 뭐 그게 다인데 뭐. 자기를 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혼자서 실천하기 좋은 거 한 가지만 추천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일단 알아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행위를 했을 때 자기가 기분이 좋아져. 이거를 여러 가지 알수록 되게 좋아요. 넷플릭스에 무슨 영화 볼 때 기분이 좋아져. 무슨 노래 들을 때 기분이 좋아져. 내가 숲속에서 산책하는 걸 되게 기분이 좋아져. 이런 거를 여러 개 알아서 자기를 관리를 잘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좋고 심리상담 받으러 오는 것도 자기 사랑하는 거고. 박사님을 찾는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되게 많이 해요. 네. 어떤 거 주로 하시나요? 저는 에센셜 오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싼 거랑 비싼 거랑 가격 차이가 되게 커요. 비싼 거 사요, 그냥. 그게 향을 맡는다는 건 물리적으로 당장 나한테 파장이 탁 오는 거잖아요. 자극이 오는 거잖아요. 환기가 확 되고 향을 맡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에센셜 오일을 쓰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온갖 게 다 있거든요, 제가. 식물 사이에서 산책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식물 사이에서? 예, 식물 사이에서 산책할 때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피톤치드가 나와서 뭐 스트레스가 이완이 되네 이러는데 에너지적 입장에서 보면 나무나 이런 식물들이 사람한테 좋은 에너지를 정말 많이 보내요. 저는 처음에 그걸 느끼고 나서 엄청 운 적이 있어요. 이렇게 고마운 세상일 수가.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좋은 에너지를 준다고? 그래서 처음에 그 식물의 에너지라는 걸 처음 느꼈을 때 엄청 감동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식물들이 사람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정말 많이 줘요. 그래서 산책 같은 거 사람이 반경 10m 내에 별로 없는 곳에 가서 식물 많은 곳에 가서 산책하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냥
요만큼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좀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엄마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 할 시간에 애한테 뭘 더 챙겨줘야 되고 이거 살 시간에 애한테 뭘 더 사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엄마가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면 결국 애들한테 다 짜증내요. 그래서 자기를 잘 사랑하는 게 아이 육아에 정말 좋아요. 당신이 그렇게 해서 기분이 좋아지면 자식한테 무조건 잘할 텐데 그렇다고도 하죠. 그래서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갖는 거를 이렇게 아까워하지 마라. 근데 뭐 그런 분들도 되게 많죠. 내가 뭘 해야 좋을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걸 해서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 거 자체를 모르신다는 분이 많아요. 그럴 때 산책 많이 가라고 하고 그러면 잘 모르면 지금 이 순간에 이거랑 이거랑 있는데 그중에 그나마 내가 이거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선택하라고도 하고요. 참 많이 자라고도 해요. 참 많이 자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죄책감 갖지 말라. 잠을 많이 자면 몸이 좋아지거든요. 그거는 너무 어쩔 수가 없는. 몸이 휴식 상태에 가면 잉여 에너지를 결국 다 치유하는 데 쓰기 때문에 잠을 많이 자고 많이 쉬면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게으른 거랑 좀 다른 얘기인데 잠 많이 자는 거 너무 죄책감 갖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당신이 좋아지면 당신 가족이 다 좋아진다. 그거는 진리거든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오신 분들 입장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된 거는 이 사람 입장 들어보니까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네. 이게 사랑이죠. 제가 하는 사랑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오신 분들 이해하는 거. 반드시 피해야 될 사람을 곁에 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누가 옆에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같이 상대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왜냐면 그거 모르고 막 당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친구나 직장 사람이라면 영원히 갈 사람은 아니거든요. 엄청난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자의적으로 뭔가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되는 거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하고 싶고 저도 이제 그런 레이더 잘 알아보는 레이더가 생긴 게 제 직업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만나기도 했고 책을 보기도 했지만 실제로 제가 많이 당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하고의 그 굉장히 괴로운 어떤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피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다음번엔 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세요. 쉽지 않아요. 그런 분들 상대하는 게 정말 쉽지 않고 이거는 약간 심리학적인 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뭐 끌어당김? 뭐 이런 자기개발적 차원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정돈이 점점 되잖아요. 그런 사람 좀 덜 만나는 건 사실이에요. 덜 얽혀요. 만나도 나한테 영향이 잘 안 와요. 마음 공부나 의식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고민을 나눠주시면 제가 좀 답을 달아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